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채권 시장이 아주 어지럽습니다. 돈 구하기가 매우 힘들어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금리는 계속 치솟고 있고, 이게 주식시장에도 영향을 주는데,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부동산 투자회사 리츠의 주가가 요즘 계속 내려가면서 올 들어 신저가를 계속 갱신하고 있습니다. 투자 심리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레고랜드 부도 사태 이슈가 계속 파장이 커지고 있는 건데요. 지금까지 안전하다고 여겨졌던 지방자치단체의 보증이 들어간 채권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앞으로 채권 시장이 조금 더 어려움을 겪어야 할 것도 같습니다. 오늘 센터뷰 시간에는 이런 시장 상황과 투자 대응 요령 한번 들어보죠. 요즘 더욱더 신용이 중요해지는 금리 인상 시기인데, 전국의 약 170만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 경영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신용데이터라는 기업이 시장에서 기업가치 1조 원이 넘는 유니콘 기업의 평가를 받는 모양입니다. 오늘 블루칩 신기주 시간에 또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는 회사인지 좀 들여다보죠.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채권 시장에서는 가장 안정적이라고 여겼던 지방자치단체가 보증을 해주는 채권도 신뢰도가 흔들리면서 요즘 자금 조달 시장에 이런저런 다양한 루머들도 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센터뷰 시간에는 시장 상황 좀 들여다보고요. 투자 대응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의 박재영 차장님, 오랜만에 나오셨네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요즘 채권 시장에서 돈 구하기가 어려워졌는데, 네. 그게 강원도의 레고랜드라고 하는 사업장, 이제 거기서 빌린 돈을 강원도가 보증을 섰다가 네. 강원도가 못 갚겠다고 손을 드는 바람에 네. 이게 웬일인가 뭐 이러면서 퍼진 일이라고들 설명하시더군요.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일단 그 강원랜드 ABCP라는 것. 레고랜드. 네, 레고랜드. 네. 죄송합니다. 강원 요새 강원만 들어가면 가장 뭐 하는 게 강원도 강원랜드라서 레고랜드. 예. 강원도랑 레고랜드가 합쳐졌네요. 레고랜드를 이제 만들 때, 그 놀이동산을 만들 때 돈이 필요하니까 네. 돈을 이제 조달을 하는데 음. 이제 중도개발공사라는 이제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자금을 조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레고랜드를 이제 지었는데 그냥 돈을 빌려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레고랜드를 담보로 잡고 네. 돈을 빌려준 거거든요. 예. 이제 담보를 매출채권이나 부동산 같은 거를 담보로 해서 채권을 발행하는 거를. 돈 안 갚으면 레고랜드 있는 거 다 뜯어갈 거야 우리가. 땅도 압수하고. 맞습니다. 예예. 그게 이제 ABCP. 네. 왜냐하면 담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이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거기다가 사실 레고랜드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고 이게 잘 될지 안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사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신용도 있는 사람이 보증을 해줘야 되겠어라고 해서 강원도가 여기 지급 보증을 섰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장사 안 되는 레고랜드를 뜯어가 봐야 그걸 그렇죠. 돈으로 다시 만들려면 누구한테 팔아야 되는데, 네. 누가 장사 안 되는 거 확인된 거를 비싸게 사겠습니까? 안 팔릴 수도 있는 안 거고. 팔릴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업 주체인 강원도가 네. 우리가 지급 보증 해줄 테니까 돈 빌려달라. 혹시라도 그게 안 팔리든 뭐든 하여튼 우리 믿고 해라. 네. 네. 그렇게 해서 레고랜드 ABCP가 신용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A1 단계여서 네. 굉장히 안정적일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9월 30일 날 이게 부도가 나버린 거죠. 강원랜드에서 네. 우리는 돈을 줄 수 없을 것 같아. 너희가 알아서 해. 네. 이렇게 하면서 채권 시장이 굉장히 혼란을 겪었고요. 그 채권 시장의 혼란이 주식 시장까지 경제 전반적으로 지금 확산되고 있는 그런 모양새가 나타나서요.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강원도라고 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믿고 돈 빌려줬다가 이제 떼일 위험에 처한 건데, 네, 이거는 강원도가 독특한 결정을 내려서 그렇지, 네, 그렇다고 해서 뭐 다른 우량한 기업들 회사채도 같이 불안하고 흔들릴 이유까지 없지 않는가? 박재영 차장님한테 돈 빌려줬다 못 받았다고. 네. 에이, 친구고 뭐 이제 안 빌려줘 이럴 것까지야 굳이. 그래서요. 근데 뭐 신용도가 높은 박재영도 그런데 박재영보다 조금 더 신용도가 낮은 애한테 돈을 빌려준 건 너무 불안한데 빨리 받아야겠는데 아니면 뭐 박재영이라고 했지만 네, 예. 강원도보다 신용도가 조금 낮은 기업들 네. 이런 기업들한테 그런 기업들이 이제 돈을 빌리고자 했을 때는 네. 이자를 굉장히 많이 주지 않고는 빌릴 수 없게 돼버린 상황이 돼버린 거죠. 안 그래도 시중금리 올라가면서 자금 시장에서 돈 구하기 어려웠는데 뭔가 계기 모멘텀이
생긴 거군요. 그렇죠. 트리거. 네. 음, 그래서 기존까지는 여러 군데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한 건 맞습니다. 네, 네. 뭐 대표적인 게 영국의 문제였거든요. 예. 영국 금융시장이 완전히 망가졌잖아요. 감세 정책 내놨다가 시장이 아주 발칵 뒤집히는 바람에 네, 영국 국채 다들 팔고 나가려고 하고. 네. 그러면서 예. 영국의 연기금이 문제가 생겼어요. 음, 이제 연기금이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투자를 많이 했었는데 왜냐하면 네. 영국 국채라는 것은 굉장히 안정적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금리가 그렇게 튈 줄 몰랐죠. 네. 음, 그래서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투자를 했는데 금리가 올라가 버리니까 채권 손실이 나고 손실 난 걸 파니까 채권 금리는 더 올라가고 그러면서 패닉이 일어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영국 금융시장에서 굉장히 큰 문제가 생겼고 그게 뭐 영국이 재정 정책 철회한다라고 하면서 어느 정도 안정을 찾는 것 같았어요. 그게 9월 23일 정도에 문제가 생겼다가 네. 철회하면서 9월 30일 정도에는 영국 국채 금리가 안정되면서 우리나라 채권 시장도 좀 안정을 찾았거든요. 예. 그런데 이 레고랜드 ABCP 사태가 9월 30일에 발생하면서 우리가 10월 1, 2, 3 쉬었잖아요. 10월 4일부터 네. 채권 금리가 다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는 네. 왜냐하면 뭐 지방채가 지방채까지는 아니지만 강원도에서 보증을 했었던 ABCP가 네. 뭐 디폴트가 났다. 음, 그럼 다른 건 어떻게 했느냐? 그러면서 우리나라 국채 금리가 급등하기 시작하거든요. 음, 그 전에 우리나라 한국 이제 10년물 국채 금리 기준 10년물이 영국 사태 발생했을 때 4.4%까지 올라갔었어요. 그러다가 안정화되면서 4%까지 떨어졌다가 9월 말에 이 사태가 발생하면서 지난주까지 10년물 국채 금리가 4.6%까지 급등을 해버렸거든요. 와. 채권 네. 시장이 완전히 망가지는 그런 뭐 국채는 지방채보다 훨씬 더 안정적인데 지방채가 디폴트 나니까 국채고 뭐고 지금 다 같이 금리가 상승하고 있는 그런 대한민국 정부가 앞으로 10년 동안 매년 4.5%를 드리겠습니다. 네, 라고 약속했는데도 안 팔려서 4.6 주고 돈 꼬았다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와. 그러니 시장에서 돈 구하기가 얼마나 어렵다는 방증이에요. 네. 그리고 사실 이 ABCP 사태, 레고랜드 사태만 봐서는 큰 문제는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ABCP라는 거는 담보를 잡고 빌려주는 거고. 레고랜드 뜯어가면 되니까. 네, 레고랜드를 뜯어가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돈을 빌려준 사람들은 시간이 조금 걸릴 뿐이지 문제가 될 건 없거든요. 예. 그런데 이 신용도에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 강원도가요? 그렇죠. 강원도에 신용도에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는 예. 레고랜드는 뭐 소송이나 이런 걸 통해서 레고랜드를 들어가서 자금을 회수할 수 있지만 예. 그 금융권들이 레고랜드에만 투자한 건 아닐 거 아닙니까? 예, 여기저기 돈 빌려줬죠. 여기저기 다 빌려줬는데 네. 그게 상환기일에 와서 상환을 하고 아. 다시 빌릴 때는 예. 뭐 전에 뭐 5%에 빌렸다라고 하면 지금은 그게 뭐 10% 15% 해도 돈을 빌릴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줄줄이 채권이 디폴트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 강원도가 제때 잘 갚거나 별 얘기 없었으면 그렇죠. 강원도한테 그 돈을 받든 아니면 강원도 보증이니까 그냥 손님이 사가세요 하고 다른 분에게 팔아서 자금을 조달하든 네, 그렇게 돈이 돌았을 텐데 네, 이런 문제 벌어지고 나니까 레고랜드에 빌려줬던 그 돈을 다 증권사가 갖고 있던 회사 돈으로 그냥 박아 놔야 되는 상황이겠군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한 군데가 막혀버리면 여러 군데가 동시에 이제 자금이 안 돌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흔히 몸으로 이야기하면 동맥경화. 동맥이 막혀버리면 다른 쪽 혈관들이 다 막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레고랜드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쪽에 자금이 돌지 않는 게 지금은 좀 큰 문제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괜찮은 회사들도 요즘 회사채 발행해서 돈 구하기가 아주 어려워졌다고. 예, 대표적으로 최근에 지난주에 주식시장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됐었던 거는 롯데건설. 네. 상장사는 아닙니다. 지금 뭐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까 롯데건설이 자금을 미리 좀 조달을 해놓겠다. 네. 왜냐하면 원자재 가격도 올라가고 금리도 올라가니까 아파트를 지으려면 돈을 좀 미리 이제 쟁여놔야 되는데 그래서 채권 발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기업어음 발행을 예. 롯데캐피탈을 통해서 기업어음을 발행하기로 했는데 이게 이자를 15% 줘도 15% 이자를 줘도 자금이 모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다. 롯데건설이 갚겠다고 했는데도. 그렇죠. 그래서 자금 조달을 못하다 보니까 모회사한테 손을 빌린 거죠. 이 롯데건설의 모회사가 롯데캐피탈인데 계열사들. 예.
그래서 유상증자 2천억, 그다음에 자금 대여 5천억 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야 이거 롯데건설 문제가 롯데캐피탈로 확산되는 거 아니야? 롯데케미칼입니다. 죄송합니다. 예, 예, 롯데케미칼로 확산되는 거 아니야? 롯데지주로 확산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아. 지난주 3거래일 동안 롯데케미칼은 15%가 급락했고요. 롯데케미칼이 여유 있어서 롯데건설한테 돈 빌려준 게 아니라 계열사니까 어쩔 수 없이 끌려갔는지도 모르겠다. 그렇죠. 그런 걱정. 사실 롯데케미칼은 자금 구조는 굉장히 탄탄하고 예. 그 정도 빌려줬다고 해서 주가가 이렇게 떨어질 만한 상황은 아닌데 지금 주변 상황이 상황이다 보니까 네. 굉장히 그 투자 심리가 얼어붙는 그런 음. 상황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식시장에는 리츠가 상장돼 있는데 막 여러 네. 이것저것 네. 그게 아주 요지에 있는 빌딩들을 갖고 있는 그런 회사 아닙니까? 그 회사가 상장돼 있는. 네, 이 리츠라는 거는요 예. 부동산 투자 회사라고 해서요 부동산 자산을 매입해서 거기서 뭐 임대료 이런 거 나올 거 아닙니까? 네. 임대료 아니면 뭐 건물을 100억에 샀는데 200억이 되면 그거 팔아가지고 자산 이득 네. 이런 것들을 배당을 해주는 그런 상품을 이야기를 합니다. 요지 빌딩 공동 투자. 그렇죠. 예. 공동 구매. 네, 뭐 개인이 사기 어려우니까 어려우니까요. 자금을 모아서 예. 그렇게 투자를 하는 건데. 그 조각이 리츠인데. 네, 그래서 배당을 받는 굉장히 안정적인 상품인데 최근에 상장되어 있는 리츠의 주가를 보면요 어마어마하게 하락을 합니다. 굉장히 안정적인 수익을 줘서 주가도 큰 변동성이 없는 상품인데 근데 월세가 안 들어와요? 아니면 왜 갑자기 그 주가가 떨어져요?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사실 월세는 따박따박 들어오고 하는데도 주가가 네. 떨어지고 있는데요. 표면적인 이유는 금리 인상이 되면 이자 부담이 생깁니다. 건물을 살 때 리츠가 자본금으로 다 투자자들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렇죠. 은행 차입도 좀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금리가 너무 낮으니까 은행 차입도 많이 사용을 하고 예금 금리가 지금 많이 상승하다 보니까 리츠의 배당 수익률이라고 하면 한 2, 3% 정도 되거든요. 네, 1년에. 네. 근데 사실 불과 1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2, 3%의 배당은 낮은 수준은 아니었어요. 네. 왜냐하면 은행 금리도 1%대고 코스피의 배당 수익률도 1% 초반대고 해서 2, 3%면 괜찮네라고 하는 수준이었는데 지금 보면 은행에 가면 정기예금 5%에서 네. 많은 데는 7%까지 주거든요. 그럼 상대적으로 매력이 많이 떨어지는 거죠. 예. 그러면서 야 이거 4% 받으려고 변동성을 내가 감안해야 돼? 감수해야 돼? 라고 하면서 매도하는 것도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레고랜드 사태가 발생하면서 부동산 경기가 좀 뭐 그전에도 좀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급냉하기 시작합니다. 빌딩 값도 떨어질 것이다. 그렇죠. 이게 왜냐하면 임대 수익뿐만이 아니라 시세 차익도 좀 많이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네. 근데 시세 차익은커녕 아마 부동산 가치 하락에 따른 손실에 대한 부담감 이런 것들도 많이 반영이 있겠네요. 되면서 주가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많이 떨어지더군요. 그 리츠 주식도. 리츠가 최근에 한두 달 동안 한 3, 40%가 하락을 했거든요. 와. 그럼 배당 2, 3% 받아서 3, 40% 메꾸기는 정말 어려운 일이라서 이 문제가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뭔가 그냥 금리만 좀 오르는 게 아니라 시장에서는 서로 못 믿고 못 믿으니까 돈을 안 빌려주고 돈을 못 빌리니까 괜찮은 회사도 부도가 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괜찮은 회사가 부도가 날 가능성이 있다면 이건 그 어디에도 돈을 못 빌려주는 상황이 되니까 그 뭐 계속 시장이 냉각될 텐데 정부가 주말에 그래서 긴급 회의를 열어서 대책을 발표했죠. 네, 50조 플러스 알파 자금 투입하겠다. 네. 지금 주식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증안 펀드를 엄청 기다리고 계셨거든요. 증시안정기금. 그래서 이게 정부가 운영해서 주식 사주는 겁니까? 네. 그런데 그거보다 지금 채안 펀드가 먼저 발동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 20조 규모의 채안 펀드 중에 지금 가용 가능한 1조 6천억 원을 PF나 회사채, CP 매입 재개를 시작을 했고요. 네.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이 운영하는 회사채 매입 프로그램 한도도 기존 8조에서 16조로 2배 확대를 했고요. PF 차원의 어려움, 뭐 이런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한 증권사에 대해서 한국증권금융이 우선 자체 재원을 활용해서 3조 원 규모의 유동성 지원을 실시하겠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네. 여기다가 한국은행도 원래 한국은행 대출은 국채에만 가능했었거든요. 적격담보대상 증권을 국채에서 공공기관채, 은행채까지 포함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라는 발표를 했고 또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지방자치단체, 지방채가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강원도처럼 또 네. 그런 일 벌어질까봐. 네, 지방자치단체 보증 ABCP에 대해서 모든 지자체가 지급 보증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예정임을 확약을. 다시 한번 네. 약속드립니다. 네, 이런 일 뭐 다시 하지 마라. 그리고 주택보증공사랑 주택금융공사의 사업보증 지원을 10조 원 규모로 확대하면서 네. 지금 시장은 오늘 채권금리 뭐 국채 기준으로 10년물이 한 14bp 정도 떨어졌거든요. 채권 떨어졌다는 금리가 떨어졌다는 건 돈 구하기가 좀 쉬워졌다는 뜻이네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좀 안정을 찾긴 했는데 사실 이게 장기적으로 갈 수는 없다라는 게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 긴축 정책을 쓰고 있는데 음. 이렇게 자금을 계속 풀 수만은 없는 일이거든요. 뭐 영국이 문제가 생긴 게 그런 거였잖아요. 예. 긴축하고 있는데 재정을 푼다고 이러면서 외국인들이 막 썰물 빠지듯이 빠져나갔는데 예. 우리도 지금 한국은행의 이제 통화 정책과는 좀 반하는 네. 정책이라서 장기적으로 가기는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잠깐 불 듭니다. 끄는 정도고 다시 돈을 회수할 거다. 네. 한국은행은. 그렇군요. 그래서 요즘 증권사 주가도 그렇게 갑자기 떨어졌군요. 증권사도 PF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증권사들이 돈 빌려줬다가 묶이고 또 자기 돈 틀어 막아야 될 가능성이 커진다. 네, 맞습니다. 이 정부의 대책은 결국은 안심시키고 필요한 경우에 돈을 투입해서 가격 떨어지는 걸 좀 막아줄게. 네. 패닉에서 벗어나서 여러분들도 좀 여윳돈으로 채권도 사고 하세요. 하는 아니겠죠. 그렇죠. 이게 그 전까지는 큰 문제가 없었는데 갑작스럽게 하나 사태가 뭐 트리거가 네. 총알을 빵 발사하면서 심리적으로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급한 불은 좀 꺼보자는 정책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주식시장은 안 그래도 어려웠는데 또 이 문제까지도 엎친 데 덮쳐서 또 증권주들만 말씀하신 건설회사 주식, 리츠 주식 많이 떨어졌다고 설명해 주셨는데 네. 어떻게 되겠어요? 이 영향이 좀 더 갈 것 같습니까? 아니면 대충 좀 이제 마무리 국면이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이게 단기적으로는 건설사, 리츠, 뭐 금융주 이쪽에 이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신용이라는 것이 문제가 생기면 국가 전반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영국으로 시작해서 중국, 일본으로 넘어오고 있거든요. 뭐가요? 이 신용 문제가 아. 중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환율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중국 기준금리를 낮추고 있지 않습니까? 네. 경기도 안 좋다라는데 전 세계가 금리 올리고 있는데 중국 혼자 금리를 낮추고 있어서 네. 자금이 엄청 빠져나가고 있고요.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저금리 정책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거기다 채권까지 계속 매입하고 있거든요. 다른 나라는 다 긴축하고 있는데 일본은 채권을 계속 매입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일본이 10년물을 2.5%에 묶는 정책들을 계속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본 국채 10년물은 네. 이자율이 2.5% 이상 안 올라가게. 네, 예. 일본 중앙은행에서 계속 삽니다. 예. 올라가면. 예. 그런데 지난주부터 한 번씩 2.5 위로 팍팍 튀어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금리가. 네. 예. 이거는 일본 정책에 뭔가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엔화도 뭐 32년 만에 가장 약세 예. 이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어서 이 시스템 리스크라는 게 지금 시장의 가장 큰 악재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금리를 계속 올리다 보니까 그 부작용은 계속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봐야 돼서 좀 안정적으로 자산 관리를 하실 필요는 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금리 올리는 속도가 가파르다 보니까 네. 요즘 금리 보면 정말 최근 1, 2년 사이에서도 깜짝 놀랄 만한 금리 아닙니까? 네, 볼 수 없는 숫자죠. 회사채를 사든 정기예금을 하든 야 이런 이자를 준단 말이야? 네. 라는 느낌인데 사실은 올해 상반기에도 이보다는 높지 않았으나 뭐 이 정도 비슷하게 줘서 샀다가 아유 갖고 있다가 하반기에 살 걸 그랬네 하는 지금 네. 마음이 들 만큼 금리는 계속 오르고 있는데 네. 어때요? 더 오를 것 같습니까? 아니면 지금 이 정도면 투자할 만합니까? 회사채나 등등. 더 오른다라는 게 시장의 컨센인데요. 뭐 이거는 이제 제 개인적인 의견이어서 예. 더 오르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저뿐만이 아니라 이번에 지난번에 한국은행이 50bp 올릴 때도 반대 의견이 2명이나 나왔거든요. 그래서 더 올라갈 것 같긴 한데 마무리 국면에 알겠습니다. 진입을 했다. 마지막 저는 고생인 그렇게 것 보고 같다. 있습니다. 네. 네. 한국투자증권 박재영 차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희는 2부로 이어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후에 뵐게요.
블루칩 기업들의 이슈 그리고 투자와 관련된 다양한 이면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는 블루칩 신기주 시간입니다. 오늘도 더밀크 코리아의 신기주 부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들여다볼 기업은 한국신용데이터라는 맞아요. 회사인데요. 얼핏 회사 이름만 봐서는 무슨 공기업인가? 맞아요. 느낌도 드는데 네, 이 회사가 최근에 투자를 받았는데 투자 받을 때의 기업 가치를 1조 원 넘게 네, 투자를 받았다. 네. 요즘이면 언제입니까? 그러니까 요즘이면 10월 6일 날 발표했으니까 한 달이 안 됐어요. 이번 달 아닙니다. 요즘처럼 돈 가뭄일 때 그러니까요. 네, 1조 원 넘는 기업 가치를 인정해 주면서 투자자들이 저 맞아요. 그 주식은 네. 살래요 했다고요? 네. 야. 이번에 받은 돈이 350억 투자 받았는데요. 네. 깜짝 놀랄 일이죠.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 얘기 나오는 게 겨울이다. 투자의 겨울, 혁신의 겨울, 스타트업의 겨울. 네. 이렇게 아직 늦가을인데 벌써 막 엄동설한의 빙하기잖아요. 이럴 때 투자 받았다는 것 자체가 이 기업이 갖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 이런 도대체 것들 뭔데? 뜯어보면 뭐 이런.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네. 저도 궁금해서 맞습니다. 한국신용데이터. 이 회사는 무슨 공기업도 아니고 어디 그 그룹 계열사도 아니고 맞아요. 그냥 네. 어떤 개인이 창업한 회사인 거죠. 스타트업이고요. 예. 이 창업자는 김동호 대표라고 87년생입니다. 일단 말씀드리겠지만 정말 이 분야에서는 뭐 천재과라는 얘기를 듣는 87년생. 네, 엄청 젊고 유망한 창업자인데 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이런 유니콘 창업을 했는데 이게 처음도 아니고요. 두 번째로 두 개의 기업을 성공시킨 건데 일단 한국신용데이터 얘기를 말씀드리면 이름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기업 같잖아요. 약간 올드하죠. 예. 근데 이게 일부러 이렇게 지은 거예요. 말하자면 소비자들한테 눈높이에 맞게 그러니까 사실 힙하고 멋진 이름 지을 수 있죠. 네. 그런데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신뢰를 주고 그래서 뭔가 거래를 할 수 있는 이름을 선택한 게 네. 한국신용데이터예요. 예전에 이 시간에 그 신상마켓이라는 서비스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신상마켓. 그게 동대문에 있는 자영업자분들 대상으로 하는 거였잖아요. 네네. 예. 그러니까 이 이름이 신상마켓이라는 올드한 이름이고 그리고 마케팅도 종이 전단지를 사용해서 했어요. 그 고객들 눈높이 맞아요. 취향에 네, 맞춰서 네. 한다. 네, 요 한국신용데이터의 경우에는 고객이 누구냐면 전국에 있는 그 자영업자분들입니다. 네. 자영업자분들이 한국 이제 전체 인구수로는 550만 명 보는데 그 가맹점 수로는 한 190개 가맹점이 예.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예. 이거 가맹점을 대상으로 어떻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해 줄까라고 해서 만든 서비스가 한국신용데이터인데요. 뭐 해주는 거 돈 받는 거예요? 이런 질문 드려볼게요. 이게 내가 사장님이에요. 네. 그래서 하루 종일 열심히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했어요. 식당이에요. 근데 예를 내가 들면. 돈을 얼마를 벌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하루에 딱 매출 얼마 찍혔는지야 딱 그 금고에 보면 있잖아요. 네, 매출은 카드 얼마 나오죠. 긁었는지 나오고. 근데 옛날에는 예. 그 현금으로 하니까 네. 이게 여러 포스기 열어서 현금을 넣었는데 음. 지금은 카드사를 하잖아요. 네. 그럼 카드 결제사도 8개 이상이 되거든요. 예. 그러면 카드사들이 각각 돈을 지불해 주는 날짜도 다 다르고요. 네. 그리고 어떤 분들은 현금 쓰고 어떤 분들은 포인트를 써요. 네. 그럼 할인도 해줘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하다 보면 나중에는 머리가 터지는 거예요. 결국 내가 오늘 많이 번 것 같아. 그러니까 이번 식당 안에 있는 테이블이 꽉 찼어. 네. 하지만 우린 오늘 결제한 액수는 그러니까 나간 돈은 얼마인지 헷갈리면서 내가 돈을 도대체 얼마 벌었는지를 계산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그러니까 카드사 결제일도 문제지만요. 그러니까 또 어떤 게 있냐면 그 뭐 월급 나가는 날 또는 식자재 뭐 들어오면 네. 식자재한테 현금으로 주는 경우가 줘야 많잖아요. 되죠. 그렇죠. 그럼 내가 나간 돈은 이만큼인데 음. 들어온 돈은 며칠 뒤에 들어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러다 보면 나중에 되면 사장님들이 내가 그거 대충 그 구력이 높은 사장님들은 오늘 얼마 벌었는지 감으로 잡는데 네. 구력이 낮은 사장님들은 하루 종일 일하고도 얼마 벌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이게 사실은 말하자면 복잡할 것 같아요. 좀 페인 포인트예요. 들어보려면. 네, 페인 예. 포인트예요. 예. 이거를 그런데 그러니까 지친 몸을 이끌고 밤에 가서 그 장부를 놓고 덧셈 뺄셈을 해야 하면 네. 너무 힘들죠. 그러니까 그거를 대신 해주는 서비스를 만들었는 게 이게 한국신용데이터의 그 유명한 캐시노트라는 서비스예요. 정말 이름 그대로 현금을 노트로 적어줘서 네. 내가 당신이 오늘 열심히 일했으니까 얼마 벌었어요. 또는 한 달 동안 얼마 벌 겁니다. 또는 뭐 이번 지출은 얼마예요. 식자재 월급 이런 거 나가면 얼마 나오고 또 카드사들마다 뭐 이런 카드사는 언제 결제되니까 들어오는 돈이 얼마예요. 이런 걸 해주는 서비스인데 이게 가계부 같은 거네요. 예, 가계부죠. 정말 가계의 가계부. 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기업이나
또는 뭐 큰 기업들 대상으로 이런 서비스가 이미 있어요. 이걸 이제 거창하게 이른바 사스 서비스라고 하죠. 소프트웨어 에서 서비스라고 해서 어디 접속만 하면 맞아요. 네. 아이디 로그인 치고 들어가면 그 소프트웨어가 깔린 것처럼. 그렇죠. 그런데 작동하는. 사실 자영업자분들한테 이런 서비스를 사용하기도 어렵고 일단 1차적으로 무슨 서비스가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페인 포인트를 발견하고 여기에 서비스, 사스 서비스를 제공했더니 네. 대박이 났죠. 대박이 났습니다. 자영업자들의 가게 관리하는 소프트웨어다. 맞아요. 네. 네. 편하다 이거죠. 써보니까 얼마 팔았는지도 눈에 들어오고. 그러니까 한눈에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게 사스 서비스의 강점인데 네. 이걸 해결하니까 지금 현재 스코어로 보면요. 전국에 192만 개 카드 가맹점이 있는데 이 중에서 170만 개가 캐시노스 쓰니까 거의 90% 가까이가 캐시노스 서비스 쓰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이게 다운로드 받는 게 굉장히 쉬운데요. 네. 보통 그 자영업자들 사장님들 바쁘시기도 하고 그래서 앱스토어에 결제하려고 그러면 그럼 이제 옷 입고 어디 스토어에 가잖아요. 디지털 스토어 아니고 스토어는 어디야?라고 물어보는데 이거 캐시노트는요. 그 보통 이런 자영업자분들이 서로 정보를 공유하려고 단톡방들이 있어요. 네. 카톡 단톡방에다 링크만 올리면 그 안에서 다운받을 수 있게 하는 거 이런 거 보고 이제 미니 앱 서비스라고 하는데 네. 미니 앱 방식으로 링크만 놓고 다운받을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자영업자 하면 네. 뭐 이제 식당 사장님들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 의사 그 이제 병원들도 네. 기본적으로 자영업자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의료 예. 면허가 있는 자영업 사장님들. 하여튼 손님이 와서 카드 긁는 모든 사장님들. 맞아요. 그런데 이 의사분들도 이 문제가 너무 괴로웠던 거예요. 하루 종일 환자를 봤는데 카드 결제하고 갔는데 돈을 얼마 버는지 모르겠어. 근데 그러니까 어느 날 보통 이런 분들은 학회에 하잖아요. 네. 학회에 가서 이 링크가 공유가 되니까 하루에 1000개 뭐 계속 다운로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입소문으로? 페인 포인트를 긁어주니까 곧바로 J 커브가 그려지면서 이게 지금 현재는 전국의 자영업자를 거의 다 커버하는 거의 유일무이한 서비스가 된 거죠. 공짜예요. 쓰는 게 그러니까 이렇게 입소문이 퍼졌겠죠. 그러니까 이게 자영업자분들이요 정말 예. 짠돌이잖아요. 정말 예. 그러셔야 돈을 버는 거니까 단돈 한 푼도 허투루 안 쓰시니까 이거는 무료입니다. 물론 그 월 5,000원 정도 내면요. 예를 들면 뭐 주변 상권 분석도 해주고 뭐 나를 위한 뭐 가계부 써주고 이러는데 그건 됐고. 역시 사장님 네. 맞아요. 그렇게 안 하잖아요. 대부분 무료로 쓰죠. 대신 그러니까 한국신용데이터는 여기서 돈을 버는 건 아니고요. 아, 네, 그래요? 다르게 돈을 벌어요. 이게 사실 중요한 포인트인데 보통 이렇게 대부분 특정 시장의 소비자를 완벽히 장악하면 이제부터 플랫폼이 됐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플랫폼이 되고 나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 광고죠. 네. 네, 광고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자영업자분들은 광고 싫어하죠. 내가 광고를 하면 모를까. 광고 안 보여주고요. 다른 방식으로 돈을 버는데 네. 이게 이 회사 이름에 나와 있어요. 한국 신용 데이터. 네, 신용을 얻어서 자영업자분들한테 데이터를 받아서 데이터를 팔아서 돈을 버는 것. 이게 이 회사의 아주 특징적인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자영업자들이 와서 이 회사가 만든 소프트웨어에서 가계부를 쓰시면 이 가게는 장사가 얼마나 잘 되고 뭐가 어떻게 팔리고 요즘 어떤지를 알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예. 네, 손바닥 보듯이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알아서 어떻게 돈을 벌어요? 그러니까 이게 일차적으로 어떤 게 있냐면요. 그 한국에 여러 시장이 있잖아요. 이런 신용 시장들이. 네. 근데 예를 들면 직장인 월급 신용 시장은요. 구태여 이런 서비스 없어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회사 유리 지갑이니까. 네. 반면에 자영업자의 시장은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의사분들도 있고 식당 분들도 있으시고 뭐 가게도 있고 이러니까 굉장히 불균질한 시장이거든요. 이걸 하나의 시장 데이터로 묶기가 매우 어려워서 그 정부에서 이런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관련된 뭐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해도 관련된 데이터가 없어갖고 힘든 경우가 많고요. 네. 그리고 이제 기업들도 이런 시장을 타겟해서 뭔가 제품을 만들려고 해도 쉽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 이번에 그 유니콘 됐을 때 350억 정도 이번 달에 투자 받았거든요. 근데 거기서 250억 원 정도가 LG U+에서 투자했는데 LG U+가 원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한국 신용 데이터가 갖고 있는 이 자영업자 시장에
그 데이터예요. 이걸 통해서 예를 들면 이 자영업자분들이 뭐 포스기라고 하죠. 결제 서비스를 하면 당연히 통신망이 필요하잖아요. 이 통신망을 어디에 걸 쓰는지, 이거를 뭐 경쟁사 거 쓰는지, 우리 거 쓸 가능성이 있는지, 또는 뭐 한꺼번에 예를 들면 가게를 필요로 하는 인터넷망과 뭐 통신망과 네. 휴대폰을 묶음 상품을 팔면 팔리는지 이런 데이터가 필요해요. 네. LG U+는 여기 이런 데이터를 원해서 한국신용데이터에 투자를 한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미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사업 기회들이 있고요. 자영업 대상으로 뭘 사업을 할 때 네. 제한을 쉽게 할 수 있다. 그렇죠, 맞습니다. 이런 것도 있는데요. 그 최근 그 금리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금리 올라가면서도 결국 돈 필요한 사람은 돈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대출 시장 자체가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더 허들이 높아질 뿐 계속 대출은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네. 그럼 금융시장 입장에서 보면 이른바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대출을 할 때 이 가게가 정말로 매출이 괜찮은 건지 이런 걸 뜯어보고 싶어 하는데 예. 이거 이제까지는 쉽지 않았거든요. 이른바 중금리 대출 시장을 네. 놓고 평가할 때 요 캐시노트를 이용한 한국 신용 데이터의 데이터가 굉장히 요긴해요. 그러면 자영업자들한테 대출해주는 은행 금융기관들이 한국 신용 데이터한테 물어보고 돈을 냅니까 그럼? 맞습니다. 여기서는 한 가지 특별한 지점이 있는데요. 한국신용데이터가 1조 원 정도의 유니콘까지 평가받으면서 투자를 받은 회사들 중에 몇몇을 보면 네. KB국민은행, 뭐 신한카드, 삼성화재, 뭐 카카오뱅크, 뭐 GS 이런 회사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공통점은 다 금융계 회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회사들은 금융 데이터가 필요하고 금융 데이터의 경쟁이 말하자면 이렇게 자영업자 시장에 있는 거죠. 그럼 이거에 대한 데이터를 먼저 확보한 회사와 네. 이른바 전략적 제휴를 맺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요. 파이낸셜 투자가 아니라 이른바 전략적 투자를 합니다. 이 회사가 돈 벌지 안 벌지는 잘 모르겠고 이 회사에 투자해야 이 회사 데이터를 주주로서 그렇죠. 받아갈 수 네, 있으니 그러니까 말하자면 동업하는 거죠. 동업. 파이낸셜 투자자들의 특징은 그냥 이 회사 잘 돼서 예. 여기 상장해서 대박 나면 내가 돈을 뭐 리쿠프하겠다 이런 건데 네. 전략적 투자자들은 이 회사의 상장만이 목적이 아니라 이 회사가 계속 지속적으로 잘 돼서 내 사업에 도움이 되도록 서로 윈윈하자라는 거잖아요. 이게 뭐 이번에 투자한 LG U+도 지분 투자를 했는데 네. 250억 원 정도의 지분 투자가 2.3% 지분을 가져갔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은행들도 마찬가지예요. 카드사도 또 뭐 보험사도 또 인터넷 뱅크도 카카오뱅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마찬가지로 한국 신용대 데이터가 갖고 있는 이 자영업자 시장의 데이터를 활용해서 내 사업에 도움이 되고 싶어요라고 하는 또 다른 사업자들인 거죠. 이런 군단을 만들어서 한국 신용 데이터가 계속 말하자면 우군을 늘리면서 시장 파일을 키워가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아직까지도 흑자는 아니겠네요. 네, 아직은 흑자가 아니고요. 네. 그 돈을 말씀드린 것처럼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쪽에 더 집중하고 있으니까 사실 이제부터 어떤 큰 그림의 플랫폼을 만들고 돈을 벌어야 될 텐데 예. 이게 흥미로운 게 하나 있어요. 이 한국신용데이터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다는 걸 볼 수 있는 게 투자를 받으면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 광고 매출을 일으키려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플랫폼은. 예.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했냐면 인수합병을 계속합니다. 회사를 계속 사들여요. 네. 근데 이 회사 사들이는 회사들을 몇 면을 보면 흥미로운 게 자영업자분들이 없으면 안 되는 서비스들만 골라서 사들여요. 예를 들면 식당을 한다. 네. 그러면 보통 식당 사장님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가게 문 열기 전에 새벽 시장 가서 신선한 식재료 식자재 사오는 사오는 거잖아요. 거죠. 그게 예. 새벽에 너무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대신해주는 서비스가 생겼어요. 그게 그 푸짐이라는 회사 이름인데 스타트업입니다.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 가정주부를 위한 거라면 이제 그 마켓컬리 같은 회사가 있다면 네. 자영업자들을 위해서는 푸짐이라는 회사가 새벽 배송을 해주는데 이 회사를 인수를 합니다. 그리고 이걸 키우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수수료를 내면 자영업자분들은 푸짐을 통해서 구태여 새벽 시장에 그렇게 안 가도 네. 뭐 이제 좋은 식재료를 공급받을 수 있겠죠. 당연히 여기서는 돈을 받아요. 그러니까 캐시노트를 통해서 네. 어느 지역에 어떤 식재료가 필요한지 알 수 있고 어떤 지역에 얼마만큼의 어떤 매출이 나는지에 대한 사전 데이터를 갖고 있으니까 네. 푸짐까지 인수해서 식재료 매출은 여기가 많으니까 여기부터 사업을 시작해야 되겠구나 예. 라고 시작하는 서비스가 또 하나 있고요. 그게 보면 전국에 이런 외식 사업장 종류가 64만 군데 정도 된다는데 네. 여기서 그
연평균 한 가게당 식재료값만 한 4천만 원 정도 넘게 쓴대요. 그렇겠죠. 예. 그렇죠. 당 많이 식당이니까. 쓰겠죠, 그럼 이거 식당이니까. 다 합하면 이 시장 크기가 16조 원 정도 나온다고 하는데 네. 이 시장의 크기의 숫자를 파악하는 건 한국신용데이터가 유리해요. 그래서 다른 회사들은 그냥 이 식자재 시장이 굉장히 크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거나 네. 카드 회사를 통해서 판단할 수 있는데 전국의 이런 식당의 서비스의 그 데이터를 다 갖고 있으니까 네. 시장 크기도 알 수 있고 연평균의 식자재 지출도 알 수 있고 그리고 어떤 걸 많이 쓰는지 이게 수산물인지 고기인지도 알 수 있고 그러면 이걸 통해서 그럼 이런 걸 갖고 푸짐이라는 서비스를 인수하면 이 시장을 키울 수 있겠구나라는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데이터를 활용하면 데이터가 요즘 뭐 미래의 오일, 네. 에너지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실제로 이거를 직접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게 이 회사입니다. 그런 서비스를 자영업자들에게 쉽게 알릴 수는 있겠네요. 매번 자영업자들이 들여다보는 소프트웨어라면 거기에 광고를 올려도 쉽게 알 수는 있을 테니까.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요. 사업하다 보면 가장 많이 보는 게 예. 내가 오늘 돈을 얼마나 벌었나를 하루에 10번씩 보잖아요. 예. 그러니까 캐시노트는 정말 많이 보는 서비스예요. 사장님들 말씀 들어보면. 그러니까 여기에 또 하나 갖고 들어온 게 뭐냐면 그 페르소나라는 서비스를 인수했는데 네. 이 페르소나가 뭐냐면 그 자영업자분들이요. 그 자영업의 지원책은 굉장히 정보가 많아요. 문제는 뭐냐면 이른바 정보 비대칭성이 있어서 무슨 지원 어떻게 몰라요. 받아야 되는지 모른다. 너무 어려워요. 예. 이 관공서가 제공하는 서류는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그럼 사장님들한테 그거를 네. 쉽게 씹어갖고 전달해주는 챗봇이 있거든요. 이게 비즈봇이라는 서비스가 있는데 예. 이 비즈봇의 가입자가 30만 명쯤 됩니다. 그걸 운영하는 회사가 페르소나라는 회사고요. 스타트업. 네. 예. 이걸 인수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걸 설명할 수 있냐면 캐시노트 기반으로 해서 일종의 자영업자분들을 위한 카카오톡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정보를 주고받게 만들고 예. 단체 카톡방도 만들고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채팅 서비스를 런칭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사실은 뭐 카톡은 언제 불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사실 대안 서비스가 필요하잖아요. 비즈봇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덕분에 할 수 있고요. 최근에 네. 무려 900억 원짜리 회사도 인수했는데요. 이게 파이 서브 코리아라는 회사입니다. 파이 서브 코리아는 이름이 코리아 들어가는 거 보면 아시겠지만 미국계 결제 솔루션 회사거든요. 파이 네. 서브는. 예. 여기 뭐 하는 회사냐면 그 요즘 식당 가면 그 카운터 보는 사람 없고 네. 키오스크를 세워놓고 예. 여기 손님들 누르게 만드는 회사가 많이 있어요. 그 가게가 많이 있는데 그런 키오스크 제공하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결제도 대신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서비스를 활용해서 묶어서 자영업자들이 돈 주고 사면 괜찮을 만한 서비스들을 팔기 시작했군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거기서 나온 데이터를 갖고 예. 돈을 번다. 다시. 네. 한국 신용 더하기 데이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야, 이 젊은 분이 창업해서 빠른 시일 내에 큰 회사로 키웠네요. 흑자를 어떻게 잘 이고 갈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더밀크 코리아 신기주 부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재미있게 들으셨습니까?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또 손에 잡히는 경제에서 인사드리죠. 고맙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더 깊고 더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